역사 큐레이터 여러분,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번보다 더욱 깊고 더욱 서늘한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의 르네상스라 부르는 세종시대, 밤낮 없이 등불을 밝히며 훈민정음을 만들고 해시계와 치구기를 발명하던 집현전 학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민족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스러운 학문의 전당인 집현전에서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최고의 엘리트가 퇴근 후 집 담장을 넘어서는 순간 짐승보다 못한 괴물로 변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모순적이고 기괴한 기록, 집현전 부제학 권체의 이중생활과 그 뒤에 숨겨진 시대의 어둠을 실록에 기록된 팩트 그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권체는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집현전 은교와 부제학을 거친 그는 오늘날로 치면 국책연구소의 핵심 브레인이자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의 엘리트였죠. 세종대왕은 권체의 문장력을 아꼈고 그에게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수없이 맡겼습니다. 동료들에게 그는 흐트러짐 없는 선비였고 임금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낮 동안의 권체는 유교의 핵심 가치인 인과 의를 논하며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나오는 화려한 문구들은 조선을 예의지국으로 포장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성현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그의 머릿속은 집 대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피비린내 나는 가학의 설계도로 깎였습니다. 그의 집안 깊숙한 곳에는 덕금이라는 이름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권체의 첩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권체의 아내 정씨의 질투와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씨는 덕금이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려 했다고 모함했고 권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평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을 연구하던 집현전 학자의 이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광기 어린 집착이 들어찼습니다. 그는 덕금을 방 안에 가두고 발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고문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선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덕금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흉하게 잘라내고 밥을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정교한 문장을 구사하던 그의 손이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를 가장 조잡하고 엽기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괴한 범죄에서 더욱 소름 끼치는 대목은 권체의 아내 정씨의 존재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말리거나 공포를 느껴야 정상이죠. 하지만 정씨는 남편의 광기에 기꺼이 올라탔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정씨는 고문당하는 덕금에게 똥과 오줌을 억지로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인간에게 배설물을 먹이는 행위, 그것도 양반집 안방마님이 직접 지시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덕금의 항문을 침으로 찌르는 엽기적인 고문까지 자행했습니다. 덕금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를 때마다 이 사대부 부부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덕금은 몇 달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쇠사슬에 묶여 자신의 살점이 썩어가는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예법을 따지던 안방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욕망이 배설되는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덕금이 겪은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훼손이 아니었습니다. 권체는 덕금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노에 대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지속된 철저히 계산되고 통제된 사육이었습니다. 낮에는 세종대왕 옆에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며 눈물을 훔치던 사람이 밤에는 근본인 백성에게 똥물을 먹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이중생활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는 덕금을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노비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러뜨려버릴 부탄자루였을 테니까요. 만인을 위한 글자를 만들던 시대에 어떤 인간은 비명지를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짐승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지옥은 덕금이 죽기 직전 가스로 탈출하면서 끝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관가에 나타난 덕금을 보고 한양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현전의 명사 권체가 범인이다 라는 사실에 세종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종은 즉시 의금부의 명에 철저히 수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선이라는 신분제 국가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시 신료들은 사대부의 집안일이라며 처벌을 반대했죠. 특히 예조판서 허조는 노비 때문에 주인을 벌주면 기강이 무너진다며 격렬히 항의했죠. 세종은 고뇌 끝에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덕금의 피눈물을 닦아주기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권체는 관직을 거두어 귀양을 보내고 아내 정씨는 곤장 90대에 처하라. 그런데 잠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아내 정씨는 실제로 곤장을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속장, 즉 돈을 내고 형벌을 면제받는 제도를 이용해서 매질을 피했습니다.
덕금은 똥물을 먹고 살이 띠끼는 고통을 당했지만 가해자는 엽전 꾸러미 몇 개로 그 죄를 씻어버린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한 완의 시대였지만 법은 여전히 가진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로부터 불과 1년 뒤에 일어납니다. 세종은 권채의 재능이 아깝다는 이유로 그를 다시 불러들여 관직을 내립니다. 피해자 덕금의 트라우마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가해자는 다시 왕의 옆에서 조선의 미래를 논하게 된 것입니다. 권채는 이후 승승장구하며 벼슬이 더 높아졌고 역사서에 문장에 능했던 학자로 기록되어 천수를 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종시대를 찬란한 기록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사이에는 덕금과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비명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권채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능력이 인격을 덮어버리고 돈이 처벌을 대신할 때 어떤 정의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권채는 죽어서도 명예로운 학자로 남았지만 덕금의 이후 삶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그녀의 죽음은 그저 병사로 처리되어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때로는 가장 비겁한 생존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괴한 살인마의 이야기를 통해 2026년 오늘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뛰어난 능력만 있다면 인격적인 결함은 용서받는 사회,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구조. 과연 우리는 권채의 시대보다 얼마나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지편전의 등불은 아름다웠지만 그 등불 아래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고 시렸습니다. 세종의 재능 중시 인사정책이 낳은 이 씁쓸한 비극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는 정답을 말해주지 않지만 질문하는 자만이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